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벤트 하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은 손혜원 전 의원의 이 목포 투기 의혹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같이 기소되었던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줄기가 2개잖아요. 네. 2개 다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하나는 이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관련한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차명으로 부동산에 매입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이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 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네. 뭐 매매 대금과 취득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손혜원 전 의원이 부담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이제 특히 좀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이게 과연 비밀성이 있는 자료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손혜원 그렇죠. 전 의원이 이제 2017년 5월에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서 보안 자료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보안 자료가 비밀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2017년 6월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도 시가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건 이제 비밀이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결국 시가 상승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국토부가 이후에 2017년 12월에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이후 그 이후의 매입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보았습니다. 비밀이 아니니까 네. 그때부터는. 네네. 자, 이 재판부 이런 판단 우리 박준 변호사께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일단은 뭐 2가지 범죄인데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른바 명의 차명으로 했고 명의 신탁을 한 창성장. 그 부분인데 예. 지금 했던 게 뭐 매매 대금, 취득세, 등록세 다 내줬고 또 증여세까지 냈어요. 네. 그럼 증여라는 거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주는 거를 증여라 그러고요. 그리고 차명이라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닌데 일부러 남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하면서 사주는 걸 말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네. 증여세까지 통상 납부했다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고 차명을 하려면 증여세를 안 내죠 통상. 네. 이러면 구별 기준이 거의 없어져요. 자식들한테 주고 뭐 이러면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예. 일정 부분.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할 것 같으면 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기준 자체가 증여세 같은 걸 내주느냐 이런 걸 갖고 기준으로 많이 봤는데, 이 법원 지금 판례대로라면 당연히 사주면서 돈이 없으면 취득세 내주는 게 맞는데 내줬기 때문에 차명이다. 조금 검찰 측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박준 변호사의 판단은 내 돈 들여갖고 구입하고 리모델링 싹 하고 예, 그 등록까지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차명 소유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준 거다. 말 그대로 준 거 자식들한테 줄 때 이렇게 줍니다 통상. 그럼 앞으로 자식들한테 줄 때 이거 다 부동산 실명법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화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럴 여지가 이런 기준이라면 특히 이제 또 자식들한테 주는데 뭐 리모델링까지 해서 줍니까?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이 거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게 부동실명법 위반이 좀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증여세까지 어떤 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차명 소유냐라고 하는 것은 그 쟁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2심과 3은 이제 쟁점 사안이 다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보다 이제 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직무를 이용해서 그렇죠.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고급 정보, 비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그 이익 행위를 했느냐 안 그렇죠. 했느냐 이거잖아요. 사실. 실질 비성이라 그러거든요. 형식적으로 비밀이냐,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보는데, 예전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가 돼 있으면 그것을 갖고 이용했다면 비밀 누설 내지 지금 부패방지법입니다. 위반이 가능한데, 최근의 판례들은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 이 예전 판례를 좀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래 따지면 인터넷에 뭐 공개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밀로 분류만 돼 있다면
이 비밀성을 획득해가지고 처벌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2심에서 다투질 여지가 커 근데 지금 보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손혜원 의원의 어떤 이 목포 부동산 구입 부분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게 네. 뭐 한 개인의 그냥 어떤 그 영과 그 재산 행위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이런 행위로까지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지금 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경종의 메시지나 이런 것에서 더 크다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거기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범행의 동기라든지 목적 같은 걸 봐야 돼요. 네. 그 과연 이제 투기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일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재생사업 목적이라고 재판부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투기다. 돈이 떨어지죠. 당연히 강남에 이런 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던 게 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예전부터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본인의 선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근대 문화유산의 거리가 지정이 되고 적산가옥 등에 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을 문화재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또 주변의 보좌진이나 친척들에게도 좀 구입을 미리 좀 해가지고 보존에 좀 동참해 달라,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다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선의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보았을 때 국회의원의 직무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미리 얻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그쪽으로 가는 게 직접 투자를 하고 하는 거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재판부는 근데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허용될 경우에 나중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나도 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실형 선고다, 이렇게 법원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법적 해석의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증여했는지 차명인지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도 해석의 여부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개전의 정의라는 거, 본명을 당연히 부인하고 이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개전의 정의 없지요. 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걸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고 실형을 선고하고 그 부분도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실형 선고하면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또 구속은 또 안 시키고. 근데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구속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되는 자신이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 꼭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아니, 되나요? 저희 법정에서 저희는 법정 구속 당하면서 거의 풀어주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뭐 예전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판결 보면 종종 그 실형을 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은 안 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네. 이런 경우 이제 종종 있던데, 제가 볼 땐 그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재판부가 판결이 뒤집어질 염려를 혹시나 한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이게 1심이 뭐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2심까지 가고 뭐 3심까지도 갈 수 이거는 있겠죠. 이건 처음부터 만약에 무죄가 났더라도 검찰에서는 아마 항소를 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어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쟁점, 논점만 좀 추출을 해서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맞습니다. 법적 쟁점이 이거구나. 이것만 좀 뭔가 정리하는 수준에서 일단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했던 증여세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참명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여지가 대법원 충분히 가면 있고.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했던 행위,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문제도 이거 사실은 그 던지는 이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지금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요. 된다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는 엄중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맞다. 네.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개별 케이스에 얼마나 그다음에 또 정교하게 적용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니까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까지 선포된 이 지역의 수재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굉장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는데요?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받습니다. 이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간접 지원인 셈인데요. 네. 수재민 개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이제 특별재난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데 주택이 완파될 경우 1,300만 원, 반파될 경우 6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입니다. 이제 이마저도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충주시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비 피해를 본 주택이 115채라고 하는데 전파가 10채, 반파가 1채, 침수는 30채를 채이고요. 나머지 74채는 피해를 아예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파라고 한다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소 저 완파 1,300만 원으로 다시 짓는 안 건 되죠. 무리죠.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되는 25년 거죠. 전의 기준이고 이 재재난법이 있는데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주거생활 공간이라 해가지고 안방 같은 데만 가능하거든요. 마당도 사실은 그게 침수가 되고 문제가 이건 있으면 또 이제 그 특별재난지역은 또 다른 재난지원금 선포가 되고요. 지급 규정에서 네. 지금 100에서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배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이제 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전면 수정하겠다라면서 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투입 규모는 5조 원 정도 이제 돈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침수 지원금은 200만 원, 사망 피해 지원금은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 적죠. 턱없이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까지는 2달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선포되면 혜택을 줘야 되고 그 혜택 자체가 좀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제 그 재정 네, 또 뭐 돈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이런 아마도.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돈도 돈인데 그 저도 수혜를 여러 번 겪어봐 네. 보면 실제로 지급까지 엄청나게 오래. 그러니까 2달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더 걸린다는 걸립니다. 거예요. 이게 신청 서류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현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조짐을 보이자 이 의사협회가 이걸 반발하면서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일단 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죠. 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 또는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라면서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4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발을 해요? 이게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의료인, 예. 보건이고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건데 예.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럴 때 이 국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일해라, 업무를 개시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일단 그 현장 명령권자는 지자체장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도 보건복지부 있고 장관. 지자체장이 될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음. 그 규모에 따라서. 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네. 또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직역이야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크게 국민의 그 어떤 건강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의료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지금 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네. 그 어기면 면허증 불태운다. 어기고 14일간 정지를 시키면 면허증 불태우겠다라고. 이제 지금 그 그렇게 지난 써놨죠. 주인가에 전공의 그러니까 하루 파업이 있었고 네. 내일 또 이제 개원회까지 참여하는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네. 24시간 시한부 파업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총파업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그 파업의 핵심 그 사유가 의대 정원 확대. 맞습니다. 예. 한 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린다.
그래서 3,000명을 어떤 지역의사로 그러니까 하도록 한다고 의사제로. 이 예.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약 3,000명 정도, 3,000여 명 되는데 여기 400명을 늘리는 거니까 한 10% 정도를 더 추가로 늘리고 쭉 앞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서 뭐 예를 들면은 각 의과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권 등을 이유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의사협회와 또 이제 병원협회 입장이 다르고 또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네. 많이 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이 서울과 지방 그렇죠. 간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방 가서는 사실은 그 산부인과를 하나 그 없어요. 찾아가는데도 산통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 오래 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던 통계적으로도 것이기 수도권이 1,000명당 3점 몇 명이면 네. 경북이나 충남을 보니까 1점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건 통계적인 거예요, 의사가. 때문에. 근데 의료 수준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럼. 말했던 산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수도권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대도시로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이건 충분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막 확대해가지고 지금 의료협회에서 지금 의사협회 반발하는 거니까 협의점을 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부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요. 아, 저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장관이 잘 해야죠. 이거 뭐 사실은 뭐 의사협회 무조건 잘못했다 하기도 그렇고 네. 뭔가 협의점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 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단체들이 연관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건 단체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불씨가 지금 이제 그 슬슬 이제 그 타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박능호 장관과 인터뷰에서 좀 자세히 질문해 보도록 하고요.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